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의 국가전략사업단의 연구소 송병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또 전주 지나서 3부,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이제 꼬냑과 제노사이드. 역시 그 조지아를 말씀드릴 때 와인과 민족분이고 두 개의 상반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했는데, 또 꼬냑과 제노사이드 두 개의 또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아르메니아의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해서 좀 조금 깊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아르메니아의 어떤 간단한 역사와 개황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르메니아를 상징하는 것, 역시 조지아랑 유사하게 기독교, 그리고 꼬냑, 그리고 아르메니아 문자. 그래서 상당히 조지아랑 역사적인 맥락이 비슷해서 상징들도 좀 비슷합니다. 하고 또 아르메니아인들이 그 해외에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예술이 뭐 한 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불안한 정치, 코카사스 3개국 중에서 아마 가장 그 정적인 불안한 것이 좀 아르메니아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아르메니아의 그 가장 큰 아픔인 그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제노사이드 이에 따른 또 그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디아스포라 국가인 아르메니아의 그 제노사이드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아르메니아 꼬냑과 제노사이드 이제 그 들어가면서 잠깐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배경을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요,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코카스 3국국 중에서 불리합니다. 첫째, 3개국 중에서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는 이란, 북쪽으로는 그 조지아를 거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터키, 오른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랑 영토를 접하는데, 이 두 개 국가는 국경이 폐쇄되어집니다. 그 아르메니아는 곧 터키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인식은 그래요. 같은 민족으로 봐요. 같은 적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도 이제 고립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길쭉한데요, 남북으로요. 중간쯤에 레서 코카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 코카사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에 한 몇 배나 높은 산맥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쪽만 땅덩이인데도 또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그 산맥을 넘어간 적이 있는데, 거의 반나절을 차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위에 한 밤만 올라가도 귀가 아파요. 너무 고지대라서. 그래서 아르메니아 국토 전체가 해발 다 2,000m 이상에 있어요. 그래서 고지대인데 또 거기에 또 산맥이 있으니 얼마나 그 국토 개발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또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아제르바이잔,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보이겠는데, 그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시료 지배를 아르메니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회랑을 통해서 조그맣게 왔다 갔다 왕래는 이제 러시아군의 보호를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이번에 2020년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 아제르바이잔과 치러갖고 사실상 그 지역을 다 상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토도 분할이 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지에 있고요. 거기다가 지하 자원도 없어요. 덕분에 이제 장점은 뭐냐, 산맥이 높고 지하 자원이 없고, 아제르바이잔은 석유도 많이 나고 불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걸 빗대갖고 아르메니아는 돌의 나라라고 그래요. 온 천지가 돌이거든요. 덕분에 이제 물은 맑아요. 그래서 물이 참 좋아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굉장히 불리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같은 조지아랑 유사하게 기원전 6,000년부터 민족이 거주하고 나라를 세우고, 역시 역사적으로 기원전 860년경에 지금의 터키 땅에서 우라르투 왕국이라고 짧은 시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랑 지금의 코카스 일대를 지배했던 왕국.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고구려 하면은 한민족이 가장 영토를 넓게 확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는 역시 기원 전에 우라르투 왕국이 자기네 민족의 가장 큰 전성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얘기죠. 그리고 수도가 이제 예레반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보다도 건국 연도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예레반이라는 전설에 따르면, 예레반이라는 지명 이름 자체가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예레반이랍니다. 그래서 예레반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하면 I see, 나는 봤다, 땅을 봤다. 그런 의미라고 또 하거든요. 전설에 따르면요. 그 정도로
그런 노아의 방주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라고 그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 지역입니다. 나라와 수도 자체도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우라르트 왕국 이후로 1000년 이상을 이제 거의 그쪽에 있는 나라 다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스, 로마, 비잔틴, 페르시아, 몽골, 나중에는 저기 몽골 그 후속 국가들까지도 그러고요. 터키, 최종적으로 러시아까지 뭐 한 10여 개 국가들한테 지배를 받은 아픔이 있고요. 역시 그래서 그 20세기 초에 잠깐 독립을 했다가 다시 또 소련한테 점령당한 뒤로부터 이 91년 독립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대표하는 기독교와 문자랑 그리고 이제 꼬냑인데요. 잠깐만, 기독교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곳이 바로 그 서기 310년에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그 오리엔탈 그 교회라고 그래갖고요. 지금의 카톨릭이랑 또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동방 정교회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갖고 오리엔탈 정교회에서 그 공식 명칭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이제 행사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우리가 현대 기독교랑 그 복장이라든지 이런 그 행사 진행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이교도가처럼. 근데 가장 연원이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도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분파한 거라고요. 그렇게. 근데 독특한 거는 아르메니아 그 사도교회 총 본부가요. 이게 아르메니아 영토에 있는 게 아니고요. 터키, 아르메니아인들이 가장 그 적대시하는 터키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0년 이상을 외세의 진앙을 받으면서 기독교를 보존하려고요. 일부러 아르메니아랑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총 본산을 갖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총 본산이 지금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가 이 사람들의 민족적 긍지며 정체성이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문자도 역시 굉장히 독특한데요. 조형미가 아름답고 독특한데 이게 바로 405년 그 아르메니아 역사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식으로 하면 세종대왕급 되려나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그 사도교회 성인으로 추앙받으면서 언어학자인 그 마쇼토즈가 이 사람이 그 기독교는 보급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문자가 없어갖고 성경을 못 읽는다는데 착안을 해서 그리스 문자를 참조를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게 아르메니아 문자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 아르메니아 문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2005년도에 아르메니아 문자 제정 1600년을 기념하고 수도 예레반 저기 조금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아르메니아 문자가 총 39개인데 39개를 하나하나씩 동상을 만들어 갖고 세워놨고 언덕 위에다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 아르메니아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와 문자는 역시 조지아에서도 문자와 기독교 동일하게 아르메니아인들한테는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민족적인 정체성,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가 또 이게 역시 조지아랑 유사한 오히려 2011년에요. 그 아르메니아 남부에서 여기 이제 뭐 아레나 동이라고 그 유명한 신석기 시대 유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유적 2011년이니까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기서 6100년경으로 추정되는 포도주를 담았던 용기랑 포도 압착하는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가 조지아보다 포도 재배 역사가 더 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유사하게 아르메니아 역시 그 조지아랑 유사하게 포도주 재배 역사가 와인 제조 역사가 그렇게 깁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 하면 꼬냑으로 알려진 게 이유가 공산주의 시절에 그 러시아 사람들, 지금의 그 소련 사람들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나 동유럽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꼬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도인 예레반에 가면 아르메니아 꼬냑 공장들이, 큰 공장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국영으로 운영되었겠죠. 공산주의 시절에는. 지금은 이제 그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도 한복판에 그 꼬냑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라트라는 이제 그 꼬냑이 제일 유명한데 지금은 터키 땅에 있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산의 개념인데 그 민족의 성지인 그 아라라트 산을 이름을 붙여서 아라라트라는 상표를 가진 꼬냑이 굉장히 유명한데 요 아르메니아 꼬냑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스탈린이 즐겁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얄타에다 거기서 한반도 분할을 획책했죠. 그래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오고 처칠 오고 그리고 이런 2차 대전 전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 얄타 회담에서 그 스탈린이
내놓은 게 아르메니아 꼬냑인데 거기서 꼬냑을 처음 맛본 처칠이 반해갖고 너무 좋아해갖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꼬냑 먹으라고 1년에 400병씩 처칠한테 스탈린이 선물을 했답니다. 그 바람에 처칠이 2차전 끝나고 바로 몇 년 못 살고 죽었죠. 꼬냑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일부러 스탈린이 처칠을 갖다가 빨리 죽게 하려고 일부러 꼬냑을 선물했다. 뭐 그런 농담도 전해질 정도로 하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제노사이드 하겠는데 해외에 550만에서 800만이 퍼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체는 굉장히 능해요. 이 사람들이 또 역사적인 민족적인 아픔도 있고 그래서요. 전 세계 각국의 아르메니아 출신 특히나 대중음악이나 클래식계 아르메니아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 미국의 카다시안도 아르메니아 사람이고요. 아르메니아에서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요. 카다시안도 또 가수 중에 또 쉐어라고 있죠. 쉐.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은 샤를 발음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아즈나브르라고 그러는데 2018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1억 8천만 장의 판을 팔았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의 국민 가수 우리식으로 하면 뭐 정말 나훈아 이상의 국민 가수로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 예술의 로 뽑히는 샤를 아브르나주가 이 사람도 역시 아르메니아 이민 가족의 2세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재즈계나 이런 데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학살을 피해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퍼져나가면서 대중 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르메니아의 정치를 잠깐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91년도 독립과 동시에 바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을 치르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모진 세월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여러 대통령들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기가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매 정부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2018년도에요. 이른바 벨벳 혁명이라고 해서 역시도 무혈혁명으로 해요. 조지아랑 비슷하게 장미혁명과 유사하게 그러면서 혁명을 주도했던 니콜 파시냐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2018년에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각 책임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니콜 파시냐 이 사람이 혁명을 만들기까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정치적으로 또 무능한 사람이에요. 정권을 잡자마자 벨벳 혁명으로 내각 책임제를 개편을 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이 사람이 외교 정책이 실패를 해갖고 바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정권 퇴진 운동까지 일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패착이 아르메니아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랑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반소련주의자예요. 반러시아주의자고 유럽연합이란 미국 친미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아르메니아에 있는 수많은 또 친러시아계 정치인들과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갖고 또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궁지에 몰려 있고 아르메니아 정쟁이 굉장히 벨벳 혁명으로 민주화가 됐는데 불과 그걸 또 누리지도 못하고 더 큰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형편이 지금 아르메니아의 정치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가 3분의 1이 달해요. 아르메니아가. 그리고 산업도 농업 외에는 거의 없는데 에너지도 없고요. 주로 광산업이랑 식품산업 위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일부 재벌과 러시아와 결탁한 일부 재벌들이 정치와 결탁한 재벌들이 가지고 있어서 지하경제 규모가 3분의 1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부패해갖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GDP의 10에서 많으면 20%까지가 전 세계 최대 퍼져 있는 8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송금을 하거든요. 주로 미국에서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랑 미국에서 송금해 주는 돈으로 정부가 운영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사이드라는 어원 자체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20세기에서 최초의 대학살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극의 하나거든요. 이미 16세기부터 오스만 터르크와 지금의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지배하면서 이교도 여기는 오스만 터르크는 이슬람인데 영내 제국에 있는 거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를 그렇게 학살을 하고 학대를 했는데 벌써 하미디안 대학살, 아다나 대학살 그래갖고요.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수만 명씩 학살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외에 본격적으로 하미드 대학살. 2015년부터 17년 1차 대전 와중에 그 적게는 80만, 많게는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학살 전에 터키 영내에는 약 2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터키는 그 1차 대전 때 그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는 1차 대전 때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이랑 그리고 독일과 손을 잡고 그 서방 세계에 대항해서 주축국의 하나였는데 바로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독립을 하려고 자기네 적성 국가인 러시아랑 내통을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러시아군의 자원병으로 그 참여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내에 있는 적군과 내통하는 아르메니아인을 추방한다는 의미로 저쪽 그 남쪽의 시리아 사막으로 그 150만 명을 추방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추방이지 음식과 물도 다 빼앗고 남자들은 그 군대에 동원해서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한 다음에 학살을 하고요. 여성이랑 노인이랑 아동들을 갖다가 그 오스만 터르크 군의 그 인솔 아래 그 도보로 그 시리아 사막까지 걸어가게 하면서 그 와중에 전부 다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고 또 물과 식량을 다 뺏기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5년부터 16년, 길게는 2023년까지 이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대 150만 명이 그 학살을 당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에서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붕괴가 됐고요. 요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세계에 알려진 거는 바로 그 우리가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아르메니아에 직접 가서 이거 학살자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6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아놀드 토인비가 그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역시 토인비가 또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토인비는 학살 도중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토인비 연구 끝나고 나서 또 학살자가 일어났거든요. 학살자가 일어나서 실제로는 150만 명이. 근데 최소한 아놀드 토인비가 측정한 것만 해도 60만 확실하게 최소 60만 학살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터키는 이걸 부정합니다. 그 정당한 조치였고 적국과 내통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정당하게 재배치한 거고 그리고 150만까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뭐 강간이니 그런 거는 낭설이다 하는 거 터키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역사적으로 이제 최근에 아르메니아인들의 외교 정책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제노사이드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터키로부터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그래서 최근 몇 년에 좀 수확을 좀 거뒀어요. 바로 이제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4월에요. 그 오랫동안 터키랑 동맹국, 나토의 가장 그 우호적인 동맹국인 터키와 미국이요. 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서요. 그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 실체한다는 거를 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 터키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공적인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데가 한 33개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터키랑도 친한 나라들이나 이러세요. 그래서 서서히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실체나 이런 게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다음 장을 말씀드리면은 그 제노사이드에 따라 갔고요. 제노사이드라는 원 자체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지칭하고 이는 곧 인종과 민족과 종교적인 이유로 민족을 학살하는 걸 곧 제노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 의해서 550만에서 800만의 인구가 20세기 초에 일시에 물론 이제 그전에 더 적었죠. 후손까지 해서 이제 800만이니까요. 전 세계로 퍼졌는데 거의 이들이 중에 한 200만 이상이요. 러시아랑 CIS국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만 하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서 러시아랑 아르메니아는 우호적인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 아르메니아 그 공동체의 막강한 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요, 미국에 한 150만 명 크게는 주로 LA 쪽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LA에 가면 이제 한국 교민들이 사는 곳에 아르메니아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르메니아인들이 거기서 살고요.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갖고 그 지칭해 갖고 코카사스의 유태인이라고도 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로 성공을 많이 해서 그 본국에 많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 한 50만 정도, 적게는 25만, 75만 명 있고 문화예술계에 많은 아랍 사람들이 있고 이외에도 전 세계 각국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아르메니아 그 정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한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한 50명인가 있다고 그 공식적으로 대부분 이제 노동자들이죠. 그 학생들이나. 그래서 그 정도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커다란 아르메니아 그 대학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인정하고 터키로 사과를 받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고 또 아르메니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경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아르메니아 든든한 어떻게 보면 후원자이면서 동포이기에 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그 오늘은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3부요. 꼬냑과 제노사이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요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